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정말 알고 있을까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문화적 자긍심. 그렇다면 왜 양반들은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했을까요? 왜 세종은 신하들 몰래 이 일을 진행했을까요? 역사 교과서는 애민정신이라고 가르쳤지만 실록 속 세종의 진짜 목소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43년 12월 경복궁 깊은 곳. 세종은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28개의 새로운 문자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조정은 발칵 뒤집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할 것이고 양반들은 분노할 것이며 심지어 그의 아들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왕이 이토록 큰 위험을 감수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진짜 이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자비가 아니라 권력이었으며 문화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7가지 결정적 장면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세종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세종이 왕이 되기 전 그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의 조선. 당시 조선 인구 약 700만 명 중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고작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양반 계층조차 완벽하게 한자를 구사하는 이는 드물었고 일반 백성들에게 한자는 그저 벽에 붙은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명령이 지방에 전달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관리들이 문서를 읽지 못해 왕명을 곡해하고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소문 하나 쓸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더 심각했습니다. 군사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병사들이 혼란에 빠지고 적의 동향을 파악한 정보를 글로 남기지 못해 전략 수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세종은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종실록 즉위년 8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나 그를 모르니 그 뜻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가 태반이다. 세종은 이 문장을 읽으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백성에게 닿지 않는 나라. 백성의 목소리가 왕에게 올라오지 못하는 나라. 이것은 소통이 단절된 나라였고 소통이 단절된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세종은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당시 조선은 북으로는 여진족, 남으로는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겉으로는 우호적이었지만 언제든 조선을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99%가 문맹인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종은 구체적인 사례를 목격합니다. 1419년 대마도 정벌 당시의 일입니다. 조선 수군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현지에서 얻은 정보를 글로 기록하지 못해 많은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포로로 잡힌 왜구들의 진술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왜곡되었고 중요한 군사 정보를 놓쳤습니다. 세종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정보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한자라는 외국 문자에 의존하는 한 조선은 영원히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세종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조선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한자일까?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한자야말로 문명의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의 문자를 쓰는 것이 곧 문명국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역사책을 읽으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모두 자신만의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수메르의 서령 문자, 페니키아의 알파벳. 이들은 모두 독자적 문자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백성을 교육하고 국가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 쓴 나라들은 결국 그 나라의 문화적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세종은 조선이 후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선은 영원히 중국의 변방 국가로 남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선례가 없었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양반 계층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종은 단순히 백성이 불쌍해서 한글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한글을 구상했습니다. 실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백성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진단이었고 자비가 아니라 위기의식이었습니다. 문맹률 99%의 나라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정보를 통제할 수 없으며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세종은 이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한 왕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한 왕의 냉철한 전략적 판단 때문입니다. 1420년대 초반 세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실제 권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왕들은 강력한 신하 집단과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 속에서 왕위를 지켰고 태종 이방원은 피해 숙청을 통해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과는 다른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지식의 독점 깨기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권력 구조를 살펴보면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양반 계층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도 이들을 거쳐야 백성에게 전달되었고 백성의 민원도 이들을 통해서만 왕에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양반 계층이 왕과 백성 사이의 모든 소통을 통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종은 이 구조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세종실록 5년 3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방 수령이 백성의 상소를 대신 작성하며 그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일이 많다. 왕이 백성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양반 계층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유리한 내용만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종은 이것이 왕권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임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직접 글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 백성이 왕에게 직접 상소를 올릴 수 있고 왕의 명령을 양반의 해석 없이 직접 읽을 수 있다면 양반 계층의 중재자 역할은 사라집니다. 이것은 곧 왕권의 강화를 의미했습니다. 세종은 이 전략을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1430년대 초반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에게 의문학 연구를 명령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발음을 정확히 익히기 위한 연구였지만 실제로는 한글 창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신미, 성산문, 박팽년 등 소수의 학자들만이 세종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고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것이 단순한 학술 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했을까요? 만약 양반들이 한글 창제의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한글은 곧 양반 계층의 지식 독점 구조를 무너뜨리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444년 한글이 공개되자마자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들의 상소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자가 퍼지면 하층민들이 글을 배워 분수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계급 질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양반들은 한글이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도구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세종은 이들의 반대를 예상했지만 이미 한글 창제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반대 상소에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들은 다만 중국만을 섬기려 하는구나. 사대의 예의는 지키되 우리의 것을 만드는 것이 어찌 잘못인가? 이 답변에는 세종의 진짜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을 존중하되 조선의 독자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리고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밀어붙이겠다는 결단. 세종은 한글을 통해 왕과 백성을 직접 연결하려 했습니다. 양반이라는 중간 계층을 우회하는 새로운 소통 구조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개혁이 아니라
권력 구조의 재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이 계획은 그의 생전에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의 저항이 너무 강했고 한글 보급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이 한글 창제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번째 장면에서 드러나는 훨씬 더 절박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글은 백성을 위한 선물이기 이전에 왕권을 지키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세종은 양반 계층이 지식을 독점하며 왕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소가 수령의 손을 거치며 그 뜻이 바뀌는 일이 많다. 세종은 이 구조를 깨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직접 글을 쓸 수 있다면 왕은 양반의 검열 없이 민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계산이었고 권력의 재분배였으며 조선 사회 구조의 혁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600년 전 한 왕이 권력 구조를 바꾸려 했던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433년 세종 제위 15년. 조선은 북쪽 국경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고 변방의 백성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군 육진 개척을 단행합니다. 김종서를 보내 두만강, 압록강 유역을 확보하고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곧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변방에 배치된 군사들 대부분이 한자를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군사 명령서가 전달되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고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세종실록 19년 2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변방 수비병들이 명령을 알아듣지 못해 적의 동향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니 방어에 큰 차질이 생긴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세종은 실제 전투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여진족이 국경을 넘어 침입하고 조선군이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 상황. 하지만 군사들은 한자로 쓰인 명령서를 읽지 못하고 지휘관은 일일이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사이 적은 이미 깊숙이 침투했고 백성들은 학살당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433년 3월 여진족이 경원부를 기습 공격했을 때 조선군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군사들이 긴급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집결이 늦어졌던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도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당시 조선군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군대로 차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한자 교육을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한자 하나를 제대로 익히려면 최소 수년이 걸리고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루만 배우면 쓸 수 있는 간단한 문자가 있다면 어떨까? 군사들이 빠르게 글을 배우고 명령서를 직접 읽고 긴급 상황을 글로 보고할 수 있다면 조선군의 전투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종이 한글을 쉬운 문자로 설계한 핵심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백성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국방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빠른 문자 보급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세종은 한글 창제 이후 실제로 군사훈련 교재를 한글로 제작하려 했습니다. 비록 그의 생전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 구상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선조시대의 기록을 보면 의병장들이 한글로 경문을 작성해 백성들에게 전파한 사례가 여럿 발견됩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이런 신속한 민중동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종은 또한 한글이 정보 수집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진족이나 외구와 접촉하는 변방 주민들이 그들의 말을 한글로 기록할 수 있다면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세종은 한글로 여진어, 일본어,
중국어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외교 문서나 정보 보고서 작성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세종실록 26년 9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외인의 말을 통역하며 그 발음을 정확히 적을 방법이 없어 오류가 많다. 세종은 이 문제를 한글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상 어떤 언어의 발음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첩보 활동과 유사한 개념이었습니다. 적의 언어를 정확히 기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 세종은 한글을 국가 정보력 강화의 도구로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 목적은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국이나 주변국이 한글의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조선을 위협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공식적으로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방 강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세종의 정치적 지혜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글은 평화의 언어이기 이전에 전쟁을 대비한 무기였습니다. 세종은 변방 군사들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방어에 실패하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실록은 기록합니다. 수비병이 명령을 알아듣지 못하니 적의 동향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다. 이것은 국가 존립의 문제였습니다. 세종은 군사들이 하루만 배워도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한글의 쉬움은 배려가 아니라 전략이었고 그 전략은 조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600년 전 한 왕이 국방을 고민하며 내린 결단 덕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진실입니다. 1440년 세종 제위 22년 전국 각지에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백성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의 재판 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고 양반 관리들은 종종 권력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세종은 직접 이런 사건을 검토하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세종실록 22년 4월 조에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한 마을에서 도둑 사건이 발생했으나 진범을 찾지 못한 수령이 무고한 농부를 고문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 농부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그를 몰라 상소를 올리지 못하고 결국 처형되었다. 세종은 이 사건의 보고를 받고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재조사를 명령했고 진범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무고한 농부가 죽은 뒤였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백성이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곧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당시 조선의 상소 제도는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자로 격식에 맞춰 상소문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양반이나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돈을 주고 대서인에게 상소문 작성을 의뢰해야 했는데 대부분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설령 돈을 내고 상소문을 썼다 해도 대서인이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핵심을 빼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백성의 진짜 목소리는 왕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상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직접 간단한 글로 억울함을 적을 수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글로 남길 수 있다면 억울한 판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법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었습니다. 세종은 한글 창제 이후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비록 그의 생전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정신은 조선 후기의 언문상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한글로 작성된 억울함 호소 문서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양반이 아닌 평민, 심지어 여성들도 한글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남겼습니다. 세종이 꿈꾸던 세상이 조금씩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또한 법률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려 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전은 모두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법을 모르면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법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반은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피해갈 수 있지만 백성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구조.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세종실록 25년 11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법을 알지 못해 무심코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은 이 문제를 한글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만약 법전을 한글로 번역해 마을마다 비치한다면 백성들은 법을 배우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와 유사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이런 구상은 양반 계층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양반들은 백성이 법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방 수령이 세금을 부정하게 걷어들이거나 뇌물을 받거나 백성을 착취하는 일들이 모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글 보급을 방해했고 법전의 한글 번역을 막았습니다. 세종은 이런 저항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대에 못 이루더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세종의 이 꿈은 수백 년이 지난 뒤 실현됩니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글은 민중의 언어가 되었고 해방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법을 한글로 읽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직접 글을 써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600년 전 세종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글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세종은 무고한 농부가 글을 쓸 수 없어 억울하게 죽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실록은 기록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나 글을 모르니 그 뜻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간다. 이것은 법 앞에 불평등이었고 인간 존엄성의 침해였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직접 억울함을 글로 남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꿨고 그 꿈은 한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당함에 맞서 글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600년 전 한 왕이 정의를 고민하며 만든 문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433년 세종은 향약집성방이라는 의학서를 편찬합니다. 이 책은 조선에서 자생하는 약재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담은 의학백과사전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조선의 의학은 중국 의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약재를 수입해야 했고 중국 의학서를 참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전쟁이나 외교 문제로 중국과의 교류가 끊어진다면 조선 백성들은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세종은 조선 땅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독자적 의학 체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의원들에게 명령의 향약, 즉 조선 자생 약재를 수집하고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향약집성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문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시골 마을에는 의원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백성들은 병이 나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종은 이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종실록 15년 7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방 백성들이 병이 나도 의원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일이 많다. 간단한 약재와 치료법만 알아도 살릴 수 있는 목숨이 많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의학 지식을 쉬운 글로 백성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면 백성들이 직접 약초를 구별하고 간단한 병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종이 한글로 의학서를 번역하려 했던 이유입니다. 실제로 세종 사후 그의 뜻을 이어받은 학자들이 한글 의학서를 편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언해 구급방과 언해 태산짐료입니다. 이 책들은 한글로 쓰여 있어서 글을 조금만 배운 사람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법, 출산관리법, 소아질병치료법 등이 한글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들 덕분에 조선 후기 영아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고 전염병 대응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세종은 농업 분야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백성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농업 기술은 대부분 경험에 의존했고
체계적인 농서는 한문으로 쓰여 있어 일반 농민들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1429년 농사직서를 편찬합니다. 이 책은 조선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최초의 농업 지침서였습니다. 세종은 전국의 노농, 즉 농사 경험이 많은 농민들을 직접 인터뷰해 그들의 지식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당시까지는 중국 농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세종은 조선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 농서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언어였습니다. 농사직설도 한문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정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려 했지만 그의 생전에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후대에 이어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기술서, 생활백과사전 등이 한글로 작성되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한글 조리서, 육아서, 가정관리서 등이 많이 제작되었는데 이것은 세종이 꿈꾸던 지식의 민주화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또한 한글로 불교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의 대다수가 불교 신자였지만 경전은 모두 한문이나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한글로 경전을 번역함으로써 백성들이 직접 경전을 읽고 종교적 위안을 얻을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민주화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의 이런 노력은 결국 하나의 철학으로 귀결됩니다.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만인의 권리다. 의학 지식, 농업 기술, 종교적 가르침, 법률 정보. 이 모든 것이 소수 양반 계층의 독점물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세종은 한글을 통해 이 믿음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글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병이 나도 의원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실록은 기록합니다. 간단한 약재와 치료법만 알아도 살릴 수 있는 목숨이 많다. 세종은 의학 지식을 한글로 번역해 백성들에게 전하려 했고 농업 기술도 한글로 보급하려 했습니다.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만인의 권리라는 그의 믿음은 한글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나 의학 정보에 접근하고 농업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600년 전 한 왕이 지식의 민주화를 꿈꾸며 만든 문자 덕분입니다. 1444년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직전.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한문을 쓰고 의복은 명나라 양식을 따르고 음악도 중국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세종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중국의 변방에 불과한 상황. 이것은 진정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조선만의 독자적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개혁에 착수합니다. 박연을 중심으로 조선 고유의 음악 체계를 정립하고 아악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천문학 분야에서도 독자적 연구를 진행해 조선의 천문 관측 기기와 역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였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조선은 중국과 다른 나라인데 왜 중국의 문자를 써야 하는가? 세종실록 25년 12월 훈민정음 서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종은 여기서 조선의 언어는 중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관찰이 아니라 문화적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중국 문화를 최고로 여기고 조선의 것은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어를 속된 말이라 부르고 한문만이 고상한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세종은 이런 사대주의적 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조선어가 중국어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열등함이 아니라 독자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세종은 한글 창제를 통해 조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조선만의 문자가 있다는 것은 조선이 중국과는 다른 독립적 문화권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였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제후국이었고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명나라가 한글 창제를 중화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한다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글을 공개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 만든 문자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에 대한 사대 예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글은 언문, 즉 속된 글이라는 겸손한 이름으로 불렸고 공식 외교 문서는 여전히 한문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세종의 외교적 지혜였습니다. 겉으로는 중국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문화적 독립을 준비하는 전략. 세종은 또한 한글로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려 했습니다. 역사는 민족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세종은 이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의 생전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한글로 쓰인 역사서, 문학작품, 개인일기 등이 대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한글로 남긴 편지, 일기, 시 등은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한글을 통해 조선 문화의 르네상스를 꿈꿨습니다. 조선만의 문학, 조선만의 철학, 조선만의 예술. 이 모든 것이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꽃 피우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꿈은 수백 년이 지나 실현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판소리, 한글 소설, 사설시조 등 독창적인 문화가 발전했고 이것은 모두 한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K-팝프, K-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문학.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한글이 있습니다. 만약 세종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한국 문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글은 문화적 독립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세종은 조선이 정치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중국의 변방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실록은 선언합니다.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언어학적 관찰이 아니라 문화적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세종은 조선만의 문자를 만들어 조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고 그것은 600년이 지난 지금 K-문화라는 형태로 전 세계에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스럽게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600년 전 한 왕이 문화적 독립을 꿈꾸며 만든 문자 덕분입니다. 1450년 2월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32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일했던 세종은 이제 온몸이 병으로 가득했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다리는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세종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완전한 정착.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전에 한글이 완전히 보급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양반들의 저항이 너무 강했고 백성들도 아직 한글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한글이 조선 전역에 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한글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같은 한글 책을 편찬하고 한글 활자를 만들어 인쇄했습니다. 이 책들은 당장의 보급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 세대가 안 되면 손자 세대가 될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증손자 세대가 될 것이다. 세종실록 32년 1월 세종의 마지막 교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비록 지금은 쓰임이 적을지라도 후세에 반드시 큰 쓰임이 있을 것이다. 세종은 한글의 가치를 미래 세대가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세종 사후
한글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연산군은 한글 사용을 금지했고 양반들은 한글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중들 사이에서는 한글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여성들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상인들은 한글로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민중 시인들은 한글로 시를 지었고 소설가들은 한글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글은 이미 민중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개화기가 오자 한글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신문, 잡지, 교과서가 모두 한글로 출판되었고 독립운동가들은 한글로 민족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글은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한글 사용을 금지하려 했지만 조선 민중은 한글을 지켰습니다.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 신문을 발행하고 한글로 저항시를 썼습니다. 해방 이후 한글은 대한민국의 공식 문자가 되었고 문맹 퇴치 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해 전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들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60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제 전 세계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은 또한 한글이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는 한글 활자를 만들어 인쇄술과 결합시켰고 이것은 훗날 정보 전파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중 하나입니다. 컴퓨터 자판, 스마트폰 입력에서 한글은 다른 어떤 문자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에서도 한글은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종이 한글을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종은 한글이 단순히 당대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문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확장 가능한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세종의 이런 미래 지향적 사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리더는 당장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 세종은 자신의 생전에 한글이 완전히 보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미래를 믿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600년이 지난 지금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글은 미래를 향한 투자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생전에 한글이 완전히 보급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기록합니다. 훈민정음은 비록 지금은 쓰임이 적을지라도 후세에 반드시 큰 쓰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확신이었고 그 확신은 600년이 지난 지금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세종이 미래 세대를 위해 뿌린 씨앗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언어로 꽃피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은 600년 전 한 왕이 미래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세종이 한글을 만든 진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는 애민정신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했지만 실록 속 세종의 목소리는 훨씬 더 깊고 복잡했습니다. 세종은 문맹 국가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양반들이 지식을 독점하며 왕권을 약화시키는 구조를 깨고 싶었습니다. 변방 군사들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해 방어에 실패하는 현실을 목격했고 무고한 백성이 글을 쓸 수 없어 억울하게 죽는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의학과 농업 지식이 소수의 특권으로 남아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조선이 문화적으로는 중국의 변방에 불과한 현실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실록은 이 모든 과정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세종실록 25년 12월 훈민정음 서문의 그 유명한 문장.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 전략이었고 권력 재분배 선언이었으며 문화적 독립 의지였고 미래 세대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는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7가지 절박함이 하나로 모인 결정이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의식, 전략적 사고, 정의감, 미래 비전이 모두 합쳐져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쉬운 글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한 왕의 선택이 아니라 수백 년을 내다본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600년이 지난 지금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K- 문화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종의 7가지 절박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기억하며 한글을 단순히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니라 세종이 우리에게 남긴 생존의 무기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세종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글은 사랑의 선물이기 이전에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자비의 표현이기 이전에 권력 구조의 혁명이었습니다. 문화 사업이기 이전에 국방 강화의 도구였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착한 왕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였고 멀리 내다보는 비전가였으며 불의에 맞서는 개혁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리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600년 전 한 왕이 온몸을 던져 만든 기적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 장면 중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세종의 어떤 면모가 가장 놀라웠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